환청에 대해서는 자, 이전에 제가 환청에 대해서 강의 여러 편 했었다 이야기했잖아요. 촛불 추천 150일 당사자 경험과 효과적인 대처법을 비롯해서 촛불 추천 274 환청 대처법에서 환청에 대한 경청의 중요성 있었고, 그 다음 망상 환청 함께 다룬 거로 촛불 추천 201 환각과 망상의 심리적 원인, 촛불 추천 202 환각과 망상에 대한 가족의 대처 방법, 이런 거를 이전에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먼저 강의할 거는 이전에 강의한 적이 없는, 요거는 처음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논문을 읽은 이 논문을 제가 쫙 한번 초벌 완역을 했고, 그걸 다시 이제 외부 세상에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느라고 지금 이제 제대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논문이 있는데, 환청치료법에 대한 논문이, 이 논문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국제환청연구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꽤 믿을 만한 단체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도 해마다 이 단체의 학회에 열리는 연차대회에 참석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저 뒤에 소개하겠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있다가 정년퇴직하신 김용식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해마다 이 단체에는 자기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라고 그 책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그런 아주 믿을 만한 단체예요.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로 이루어진, 주로 이제 그런 그 이외의 전공자들도 있겠지만 주로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환청 연구 단체죠. 그러니까 아마 환청 연구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단체가 있는데 영어로는 International Consortium on Hallucinations Research 해서 환청 연구 컨소시엄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단체의 연구팀의 연구진이 총 14명이더라고요. 그 연구팀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논문이 2000, 연도 내가 안 써놨나? 2014년도에 나왔는데 2014년도 이전까지 나온 학술 논문은 깡그리 다 훑었다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환청 치료법, 그러니까 환청에 대한 심리학적 치료법, 딴 거 말고 환청에 대한 심리학적 치료법 내지는 환청에 대한 심리치료에 대한 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 역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환청 연구를 했던 성과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믿을 만한 논문이고 매우 중요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대표 저자가 이 당시에 이분이 토마스라고 하는 이분이 국제환청연구 컨소시엄 회장을 맡고 있었고 이 연구팀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대표 저자로 이름이 14사람 중에 이름이 맨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호주분인가? 호주에 있는 의과대학 교수인가 그렇던데 하여튼 이분을 비롯해서 총 14명이 공조를 했는 연구 논문인데 2014년도에 나왔고, 실린 잡지는 스키조프레니아 뷰리튼이라고 해서 조현병에 관해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 잡지죠. 주로 정신과 의사들이 기고하는 학술 잡지인데 스키조프레니아 뷰리튼이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가 된 논문인데, 영어로 제목을 읽어보자면 Psychological Therapies 그래서 그냥 직역해서 번역하자면 심리학적 치료법이고, 우리가 심리치료는 영어로 사이코세라피라고 해요. 그래서 심리치료라고도 번역하고 아니면 정신치료라고도,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치료라고 번역하는데 아무튼 사이코세라피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 사이코세라피라는 용어를 두고 굳이 사이칼라지칼 세라피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자면 심리학적 치료법이라고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이 논문은 제가 쭉 번역할 땐 심리학적 치료법이라고 쭉 번역하고 해둔 그런 논문이에요. Psychological Therapies for Auditory Hallucinations 해서 hallucination 하면 이게 환각인데 auditory hallucination 하면 그대로 번역하자면 청각적 환각인데, 요거를
줄여서 환청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괄호하고 보이시스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환청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 추세가 내지는 보이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는 데가 결국은 환청 듣기 운동 쪽이에요. 그 단체에서 강력하게 환청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디터리 할루시네이션이라 하지 말고 보이스라고 해야 된다 주장하니까 이제 이 보이스라고, 목소리라고 괄호해서 병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current status and ke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그래서 현재의 현황과 현재의 상태와 그리고 핵심 방향, 무엇에 대한 미래 연구의 핵심 방향,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영어로는 Psychological Therapies for Auditory Hallucinations, 괄호 열고 Voices, 괄호 닫고, Current Status and Ke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인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환청, 괄호 열고 목소리, 괄호 닫고에 대한 심리학적 치료, 현황과 향후 연구의 핵심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 보면 국제환청 연구 컨소시엄, 줄여서 ICHR인데 약자로 국제환청 연구 컨소시엄의 이 논문은 환청, 괄호 닫고 목소리 듣기, 괄호 닫고에 초점을 둔 심리학적 치료법들에 대한 연구의 현재 상황과 향후 방향을 다룬다. 해서 자, 환청에 대한 제가 이 논문을 다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 이 논문에서 환청에 대한 심리학적 치료법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현재 하고 있는 심리학적 치료법은 어떤 거냐,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우선 제목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큰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자, 1970년대 행동치료법으로부터 시작됐다. 행동치료로부터 시작이 됐고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는 행동치료에 기반한 대처전략법으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동안에 행동치료법과 인지치료법이 인지행동치료법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그 인지행동치료법 중에 특히나 정신병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법이 등장했다. 이 이야기예요. 자, 여기 역사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원래 심리학에는 행동치료라는 전통이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한편으로 행동치료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었는데 1970년대, 1980년대에 들어서 인지치료법이라는 치료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1990년대에 가서 두 학회가 만나서 우리가 학회를 통합하자라고 의논해서 두 학회가 1990년대 중반쯤에 통합이 돼요. 그러면서 명칭을 인지행동치료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간에게는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다시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에 이야기했던 지각, 감각 및 지각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 생각이죠. 사고 내지는 생각 내지는 인지라고 하는, 인지라고 할 땐 정보 처리를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 그 다음에 감정 영역이 있죠. 그리고 또 욕구라는 영역이 있고, 그 행동이라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측면들의 중에 각각의 치료법에 따라서는 감각과 지각 영역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치료법이 있어요. 감각과 지각 영역을 대단히 하는 치료법. 이 가장 대표적인 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물론 이거를 중요시한다 해서 다른 건 도외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 다른 치료법들에 비해서 이거에 더 강조점을 많이 둔다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게슈탈트 치료법이죠. 독일에서부터 개발된 게슈탈트 치료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고, 국내에서도 게슈탈트 치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과거에 성신여대에 계시던 김정규 교수님을 비롯해서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또 하여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 인지의
사고에 초점을 둔 치료법들이 있겠죠. 이쪽이 인지치료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인지라고 하는 건 정보 처리인데 사고에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사고에는 자동적 사고가 있고 순간적으로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탁 겪으면 순간적으로 저절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서 나를 무시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의 밑바탕에는 핵심적인 신념이 있다. 핵심적인 신념이 있다. 사람들이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라든지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대한다. 라든지 등등 이런 핵심 신념이 있는데 이 핵심 신념을 바꿔야만 자동적 사고를 바꿀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고를 이 생각을 바꾸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생각의 밑바탕에 있는 핵심 신념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쪽이 인지치료 계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행동치료라고 하는 거는 행동을 바꿔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바꾸면, 그러니까 행동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런 거잖아요. 웃어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웃음치료 같은 거 하잖아요. 막 하하하하 하고 계속 웃다 보면 저절로 기분 좋아진다. 뭐 이런 거 행동을 바꾸면 감정도 바뀌고 생각도 바뀐다. 행동을 바꿔야 된다. 이게 행동치료 쪽 라인이 또 있다는 거예요. 행동치료 쪽은 주로 행동치료가 많이 쓰이는 거는 동물훈련 쪽에 많이 쓰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치 동물을 훈련하는 방법처럼 동물은 우리가 강화를 주잖아요. 음식물 뭐 하게 해놓고 음식 주고 이렇게 하면 동물이 원하는 행동 쪽으로 조형, 쉐이핑 돼 가잖아요. 만들어가는, 훈련시켜 가는데 동물 훈련시키는 방법처럼 강화를 준다는 거예요. 동물들한테는 음식 주고 칭찬하지만 사람들한테는 칭찬하고 때로는 돈이라든지가 보상으로 들어가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하면 사람을 행동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이제 행동 치료법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많은 치료법들이 프로이드식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많은 치료법들이 중요시했던 것은 감정을 카타르시스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중요하는 정화, 감정의 정화를 중요시하는 치료법도 있고 아무튼 이 감정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욕구가 중요하다. 욕구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두는 데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인간에게는 감각과 지각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감각과 지각을 바꾸려는 가장 대표적인 시도법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요가나 명상도 사실은 이 감각 지각을 바꾸는 쪽으로 분류가 돼요. 심리학에서 보자면. 그래서 감각 지각을 바꾸면 인간이 바뀐다. 그래서 감각 지각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 내지는 생각 내지는 인지 또는 정보 처리 또는 핵심 신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쪽을 바꾸는 데 주력하는 게 인지치료 계통이고 그 다음에 감정을 바꾸는 데 주력하는 이쪽에는 많은 치료법들이 있죠. 그런 치료법들이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프로이드의 분석 치료도 그렇고 유응의 치료도 그렇고 전부 다 다른 여러 영역도 있지만 특히 감정 영역을 다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욕구 영역 욕구의 영역을 다뤄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동 영역을 다루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다수 치료법이 다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이 요거는 개인 내적 요인이라면 개인 외적 요인으로 관계라고 하는 그래 관계에 1차적으로 초점을 두는 치료법들도 있죠. 관계 변화 초점을 두는 치료법들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건 통째로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하나만 바뀌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할 때 사람은 손잡고 가도 가는 거고 다리 붙들고 가도 끌려가는 거고 어디 하나만 붙들고 잡아 당기면 다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 및 지각을 잡아 당기든 사고를 잡아 당기든 또는 행동을 잡아 당기든 감정을 잡아 당기든 욕구를 잡아 당기든 관계를 잡아 당기든 간에 하나가 바뀌면 통째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심리치료, 심리상담인데 아무튼 심리학의 전통적으로 제일 강세였던 한 가지가 행동치료고
하나가 인지치료였는데 지금은 그 두 개가 통합돼서 인지행동치료가 대세예요. 그리고 지금의 심리학 전체의 조류가 대세가 인지행동주의라고 해요. 인지행동주의가 지금의 심리학의 대세예요.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는 심리학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치료법이죠. 거기에다가 정신과 의사들 중에도 인지행동치료법을 선호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과거에는 정신과 의사분들이 프로이드의 분석치료라든지 또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라든지 또는 융의 분석치료를 과거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선호했는데 오늘날의 정신과 의사들은 인지행동치료를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인지행동치료는 지금 정신과의 우리 정신건강보험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병원이든 의원이든 정신과 의사가 인지행동 치료한다라고 해서 청구를 하면 보험을 30분에 4만 몇천 원, 개인 부담금 4만 몇천 원을 내면 30분간 인지치료 받는 걸로 해서 의사한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정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통과됐는데 건강보험에 정신과 의사들이 인지치료,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라고 정식 명칭은 인지행동치료지만 아무튼 인지행동치료 또는 인지치료 쪽을 하면은 인지행동치료를 하면 정신과 의사들이 보험을 할 수 있게끔 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지행동치료가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또는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 치료에 약물 치료는 필수고 플러스 인지행동 치료가 도움이 된다. 인지행동 치료는 완전히 공인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왜냐하면 인지행동 치료의 큰 심리학, 인지행동 치료의 큰 강점이 뭐냐면 입증을 해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를. 입증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행동치료가 하여튼 인지행동치료가 입증을 해낸 이유가 효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쪽의 방법론이 입증하기에 좋게 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치료법들에 비해서 그런 요소도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인지행동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 영역에서도 효과가 있는 걸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그런데 인지행동 치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심리학의 뿌리를 둔 치료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리학자들이 제일 선호하죠. 심리학 중에서 특히 임상심리학자들, 병원 쪽과 관련해서 일하는 정신건강계통과 관련해서 일하는 임상심리학자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그런 치료기법인데 지금 임상심리학계의 대세는 인지행동치료죠. 그런데 요 인지행동치료학회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다수가 들어와서 같이 학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게 인지행동치료학회의 특징인데 그런데 정신건강보험법이 통과가 될 때에 심리학자들 뿌리치고 심리학자는 보험 청구 권한 없고 의사만 보험 청구할 수 있다로 딱 집어넣어 버렸다고요. 그 바람에 인지행동치료, 우리나라 인지행동치료학과가 뒤집어졌죠. 심리학자들이 의사들한테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어제 같은 학회 회원인데 자기들은 되고 심리학자는 안 되고로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병원의 입장에서는 의료법에서는 병원 아닌 곳은 일단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상담센터나 이건 의료법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인정 못 해준다. 병원 아닌 곳은 인정 못 해준다. 그러면 병원이나 의원인데 병원이나 의원에서 그러면 심리학자가 하는 건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것까지는 사실은 마음먹으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지금 병원 안에서 많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개 있어요. 가정방문. 많지는 않아요. 이것도 참 거의 속 뒤집어질 지경인데 가정방문 항목이 의료보험에 건강보험에 체크해서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환자가 병원에 있는 기간 동안에 2번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문해서 청구할 수 있는 의료보험 수가가 몇천 원이에요.
몇천 원 단위니까 보험금 엎어져 봐야 10,000원에서 20,000원 밖에 안 돼요. 어느 병원이 그걸 하겠느냐고요. 10만 원을 줘도 활동말동한데 사람 한 명이 가서 몇 시간을 갔다 올라 그러면 10만 원 줘도 병원에서 수입 안 된다. 활동말동한데 적어도 개인 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하고 보험을 엎어줘서 한 번 가정방문 갔다 오면 한 30만 원은 돼야 병원에서도 가정방문을 하죠. 그래서 거의 뭐 있지만 실효성은 없지만 사회복지사가 들어서 하고, 근데 사회복지사가 직접 청구는 못해요. 우리나라는 법이 어떻게 되냐면 병원의 모든 것은 항상 의사가 최종적으로 사인할 때에 보험 청구도 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이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했는 행위라도 의사가 청구해야 그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제일 팔딱 뛰려는 사람이 누구냐? 물리치료사들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번다. 딱 그게 되는 거예요. 의사만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들은 일을 하려 하면 우리나라에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물리치료센터들 많잖아요. 병원. 물리치료센터는 반드시 정형외과 의사가 사인을 해야만 보험 청구라든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의사는 하나도 해주는 게 없다고요. 자기 도장 찍어주는 것만 하는데 수익금을 상당 부분 나눠줘야 될 거잖아요. 쉽게 보면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센터 같은 거를 병원 부설로 운영하든 뭐 어쨌든지 간에 병원 안에 물리치료센터를 하면 의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도 도장 찍는 걸로 예를 들어서 수입의 50%를 가져간다 생각하면 물리치료사들 돌아버릴 지경이겠죠.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지금 물리치료사가 독립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권한 달라고 데모를 하고 있는 게 벌써 20년 세월도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은 해결 안 돼. 왜? 한 군데 터지면 이런 거예요. 의사들의 입장에서 뚜과 같은 거 어디라도 한 군데만 터지면 다 터진다예요. 물리치료사 그래 독립적으로 보험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인정해주면 물리치료사만 그러겠네. 당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다 독립적으로 해달라 할 거 아니냐. 의사의 감독권을 벗어난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분명히 이랬을 거라고 저는 짐작해요. 그러니까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가 분명히 심리학으로부터 출발한 거, 심리학자들이 제일 잘하는 치료법이고 병원에 임상심리학자들이 분명히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만 청구할 수 있고 심리학자는 청구 못하겠다? 분명히 의사가 아닌,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아닌 쪽의 의사들이 결사반대했을 거라고요. 왜 그런 걸 허용해 주느냐 했을. 그러면 이제 이거를 뚫어내려면 정신과 의사들 쪽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싸워야 되는데, 다른 의사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정신과 의사들로서는 그럴 전투 의지가 없었다.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왜 심리학자들 끌어들이려고 기를 쓰고 싸워?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심리학자가 하는 행위를 심리학자가 하지만 병원이 청구할 수 있게, 의사가 청구할 수 있게, 물리치료사가 하는 거를 병원이 청구하는 것처럼 청구할 수 있게 했다면 지금쯤 각 병원마다 대박나게 인지치료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인지행동치료 하고 있을 텐데 의사만 하는 걸로 싹 하고 심리학자를 빼버리니까 의사들 중에는 실제로 인지행동치료를 하는 의사도 많지 않을 뿐더러 바빠서 못해요, 의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정작 병원에서 하고 있지는 않죠. 이 부분은 이후에 해결돼야 될 부분이에요. 자, 아무튼 근데 어찌됐건 역사적 배경에 보면 그런 게 있다는 거. 90년도에 행동치료와 인지치료가 통합돼서 인지행동치료학회로, 행동치료학회와 인지치료학회가 합쳐서 인지행동치료학회로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1990년대에서 2000년대를 통과하면서 정신병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법이라고 해서, 인지행동치료법 자체를 영어로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해서 CBT라고 약자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사이코시스 내지는 사이코시스라는 걸 붙여서 P라고 하는 걸 작은 소문자로 써요. 그래서 CBTP라고 우리가 약자로 부르는데, 이 정신병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법이 뭐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법이냐?
망상과 환청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법을 CBT-P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론 강박, 또 대표적인 강박 증상 있네요. 망상, 환청, 강박 이런 거에 특화된 그 치료법이 CBT-P예요. 에 대한 심리학적 치료법의 발전 과정이라고 발전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1970년대에 하던 방법과 1980년대, 90년대에 하던 방법은 지금은 과거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여전히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하게 많겠죠. 그런데 지금은 더 효과적인 방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방법은 지금의 방법에 비해서는 효과가 덜한 방법이었다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제품으로 충분하면 더 좋은 신제품이 개발될 이유가 없잖아요. 신제품이 개발된다는 것은 이전의 제품보다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치료법도 그렇고 학문의 발전 역사를 알면 과거의 유물인 거를 더 이상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70년대는 어떻게 했느냐? 자,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의 이 주로 행동치료법, 행동치료에 기반한 방법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무조건 없애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환청을 안 듣게 하는 데만 주력했다. 요때까지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70년대 우선 보면 70년대 하던 방법 하나가 이완훈련법. 이완훈련법 도움되죠. 물론 도움돼요.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의 근육을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주면 마음도 편안해져요. 우리 몸과 마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몸도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완훈련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완을 학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몸이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한테는 이완훈련법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내 근육을 편안하게 풀 수 있으면 마음도, 근육이 긴장되면 마음도 긴장되니까 그때가 불안이거든요. 불안, 초조, 숨이 호흡이 얕고 이런 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호흡을 심호흡을 하고 근육이 이완되고 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불안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완훈련법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불안치료법인데 이건 지금도 쓰이고 있는 불안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환청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전국이 이야기할 때부터 계속 하는 이야기가 당사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불안입니다. 특히나 대인관계 불안. 이게 가장 출발점이고 이게 지금 현재 여러 증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밑바탕에 계속 깔려있는 문제입니다. 이야기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불안을 감소시켜 줄 거냐 라고 달리 말하자면 어떻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거냐, 편안한 마음이 들게 해줄 거냐, 이걸 끊임없이 궁리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사실은 이완훈련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완훈련법이 물론 좋은 방법이고 당연히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환청과 관련해서는 이완훈련법이 도움이 되지만 요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소용없습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쓰던 방법들이 지금은 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기준에서 보자면 이야기한다 해서 이게 소용이 없다 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90년 이후의 방법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 70년대 일단 이완훈련법, 그 다음에 목소리 촉발 자극에 대한 점진적 노출, 그냥 읽고만 지나갈게요. 목소리에 대한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조금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설명을 할게요. 목소리 촉발 자극이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가 모든 증상에는 쉽게 생각해서 촉발 자극이라는 게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갑자기 환청이 들린다. 환청을 들을 때 환청을 듣기 직전에
무엇인가 촉발 자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든지 화가 나게 만들었다든지 뭐가 슬프고 우울하게 만들었다든지 촉발 자극이 있기 때문에 환청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고 일어나서 거실에 탁 나왔는데 엄마의 눈빛이 뭐가 좀 싸늘했다, 뭐가 꾸짖는 듯한 눈빛이었다 해서 촉발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누구 어디에 갔는데 종업원이 불친절했다 해서 촉발이 되기도 하고, 어디에 갔는데 너무 낯설어 당황했다 해서 촉발이 되기도 하고,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그 증상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는 것을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무엇이 촉발 자극이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촉발 자극은 뭐 여러 가지, 이것이 환청만이 아니라 환청도, 망상도, 조증도, 우울증도, 또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슬픈 기분이 드는 것도, 외로운 마음이 드는 것도 다 촉발 자극이 있어요. 뭐든지 간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심리 치료를 하는 데서는, 심리 상담을 하는 데서는 이걸 대단히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어떨 때 그 환청이 언제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직전 상황을 묻거든요. 그러면 이걸 여러 번 묻다 보면 촉발 자극이 뭔지가 파악이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넌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럼 이제 이 반응을 보는데 이 관계에서도 그럼 반응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하는 거를 또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걸 촉발 자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목소리 촉발 자극에 대한 점진적 노출이다. 뭐냐면 사실은 노출이라고 하는 건 접촉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정확하게 지켜보고 파악을 하면 되는데, 도망 다니느라고 급급해서 항상 지켜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꿈 이야기를 들잖아요. 자, 우리 환청이 꿈과 같은 꿈에서 귀신 봤다. 귀신이 나한테 뭐라 한다. 자, 꿈에서도 그런데, 꿈에서도 귀신만 봤다면 화들짝 놀라서 도망간다. 화들짝 놀라서 도망간다. 그러면 꿈에서 귀신 나타날까봐 억수로 밤마다 이제 잠자는 게 두려울 거잖아요. 밤마다 귀신 꿈꾼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잘 거잖아요. 왜 가셔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그럼 가셔요. 나중에 동영상 다 해서 올릴 거니까 동영상으로 보셔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수고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꿈에서 귀신 꿈을 계속 꾸는 것도, 꿈도 우리가 심리 상담 같은 거 하면 꿈에서의 대처법도 서로 의논할 수 있어요. 꿈을 꾸더라도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계속 귀신 꿈 꾸느라고 시달리고 너무 공포스럽고 힘든데, 그러면 다음에 귀신 꿈 꿀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꿈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귀신을 만나면 내가 도망갈 게 아니고 내가 딱 마주하고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봐야 되겠다 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꿈을 꾸면서 어느 순간에 꿈에서 자기가 도망 안 가고 물어보게 된다고요. 자, 이런 원리가, 자, 우리 보세요.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식스센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식스센스라고 해서 그 누구죠? 유명한 배우가 주연했던 1980년대인가 아주 유행했었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보면 어떠냐면 이 영화의 주인공 남자가 심리치료사인데, 이 사람이 애들을 상담을 하는데, 애들 5명, 6명 상담하는데 다들 이 애들마다 귀신을 보는 애들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놀래서 막 등등 한데, 이제 이 상담자가 그렇게 권하죠. 애들한테 귀신이 무서워서 애들이 막 숨어 있고, 애들이 아니구나. 어떤 한 애인데, 어떤 한 애를 상담하는데 이 애한테 귀신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자꾸 나타나니까 애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니까 상담을 하는데, 그 귀신한테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를 물어봐라 라고 하니까, 이 꼬마 애가 남자애인데 꼬마 애가 용기를 내서, 그전에까지는 계속 귀신이 나타나면 막 무서워 벌벌 떨기만 했는데 귀신한테 용기를 내서 물어보거든요.
네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네가 나한테 나타난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귀신이 이제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뭘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귀신이 하나가 나타나고 둘이 나타나고 셋이 나타나고 해서 여럿을 다 이제 꼬마가 용기를 내서 이제 다 물어가면서 해결을 해주고 이 상담자하고 그 작업을 해나가는 건데 제가 지금 그 영화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원리가 우리가 환청에 대처하는 원리가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밤에 꾸는 꿈에 귀신이 나타나서 무서워도 마찬가지고 내가 용기를 내서 귀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환청이 나한테 들릴 때에도 이거는 지금 이 방법이 아니라 뒤에 이제 그게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 목소리 듣기 운동 쪽에서 하는 게 물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물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인데 이렇게 이제 용기를 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처럼 자, 목소리 촉발 자극에 대해서 도망만 치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무서워서 아빠로부터 도망만 치니까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는 대상에 점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그래서 마주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점진적 노출이라는. 그래서 이런 방법. 아무튼 행동 치료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점진적 노출이라는 방법을 써서 목소리 촉발 자극에 대한 점진적 노출. 그다음 목소리에 대한 행동적 반응과 관련된 환경적 수반 관계의 조정. 이것도 말이 억수로 어렵죠. 전문 용어들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 내에서 어떤 맥락이 있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또 그 사람은 또 다르게 반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반응을 바꾸면 저 사람이 나한테 반응하는 것도 달라진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이고 이거 환경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야기고 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거냐 문제. 그다음에 심지어 혐오 치료법도 썼다 뭐 이런 이야기고 70년대, 80년대에 와서 80년대, 90년대에 대처 전략법이 발전을 하는데 환청에 대한 대처 전략법. 이어폰을 사용하여 감각 입력을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헤드폰을 통한 음악이나 주의 분산 기법을 사용한 훈련법을 사용했다.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우리 환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환청 들리면 괴로우니까 항상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좀 덜 들리니까 마음이 좀 편하니까 이런 음악 듣는 방법. 그다음 주의 분산 기법이라고 하는 건 환청 들릴 때 가만히 앉아 듣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움직여라. 이런 게 주의 분산 기법이에요. 제가 보면은 제가 썼던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고 하는 2003년도에 썼다는 책, 1993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에 썼다는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는 책, 우리 재은심리상담센터에 주문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책에 소개하고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주의 분산 기법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조절 요인들과 목소리에 대한 당사자의 반응을 자세히 평가하도록 해서 각 개인에게 적합한 대처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여러 측면들을 잘 관찰하도록 해서 그걸 대처법 개발을 위한 자료로 사용했다. 아무튼 이런 것이고요. 근데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 들어서 인지행동 치료법이 개발됐다 했잖아요. 요거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릴게요.